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전체 요약 한번 해볼 건데요. 영상은 총 2개로 나눠서 올릴 계획이고요. 이번 영상은 1과목, 2과목 영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일단은 일하시면서 들으시거나 운전하시면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설명을 최대한 다 글로 적어 두었고요. 그래서 뭐 읽는 형식이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 요약해서 설명 필요한 부분들 다 적어 놓은 거니까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나오죠. 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로교통법,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인데, 자, 고속도로, 여기서 고속도로 기준이 있습니다. 편도 2차로냐 3차로냐에 따라 다른데, 2차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인 경우에서 1차로에서는 80km 이상 주행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80km 주행 불가 시에는 1차로로 뭐 통행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로에서는 모든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겠죠. 자, 그럼 고속도로 편도 3차로에서는 이제 1차로는 편도 2차로와 동일합니다. 80km 이상으로 주행해서 앞질을 해야 되며, 만일에 80km 이상으로 주행이 불가한 도로라면은 그냥 통행은 가능하다라는 내용 똑같고요. 자, 3차로부터는 이제 왼쪽 차로라는 게 나옵니다. 왼쪽 차로라는 거는 이제 1차로의 옆에 있는 차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승용차, 승합차가 다닌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차로는 제일 끝 차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3차로 이상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4차로 이상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1차로와 왼쪽 차로를 제외한 차로를 모두 오른쪽 차로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오른쪽 차로에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대형 승합차가 통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고속도로 외의 도로, 국도나 일반 도로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차로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로 다닌다. 즉, 오른쪽 차로로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다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도로교통법 이어서 볼게요. 자,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 소통을 위해 차의 운전자에게 승차 인원이나 적재 중량, 용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2륜 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의 적재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자, 길이를 보면은 자동차 길이의 10%, 즉 10분의 1을 더한 길이까지 적재 기준이 되고요. 즉 자동차 길이가 10m라면 11m까지는 적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륜 장치는 적재 장치 길이에서 30cm만 추가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너비는 일단은 백밀러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범위면 되고요. 높이는 화물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m. 지상으로부터니까 차에서 적재된 이상으로 4m는 아닌 거죠.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5m, 2륜 자동차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는 2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고속도로 달리시면서 본 적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너비 30, 길이 50cm 이상의 빨간색 천으로 된 표식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밤에는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형광색 같은 그런 반사되는 물질을 많이 달고 운행을 하시는 게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거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속도 규정 자주 나옵니다. 일반 도로 중에 편도 2차로 이상에서의 최고 속도는 80km고요. 편도 1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 60km로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 편도 2차로가 있죠. 2차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원래는 100km입니다. 최저속도는 50km고요. 자, 그리고 적재 중량 1.5톤 초과되는 화물차나 특수차, 건설기계, 위험물, 운반차 같은 경우에는 90km로 제한이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지만 예, 지정되어 있거나 고시된 노선, 구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고 120까지 고시될 수 있고, 최저는 그래도 50km 이상으로는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만일에 편도 1차로인 곳이다. 그러면 최고 속도는 80이고, 최소 속도는 30으로, 이렇게 20km씩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후시 운행 속도 자주 나옵니다. 자,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비가 왔거나 눈이 2cm 미만, 눈이 2cm 아래로 쌓인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20%, 10분의 1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되죠. 즉, 100km가 최고 속도다 하면 이제 80km로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폭우나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km, 100m 이내인 경우나 노면이 얼거나 눈이 2cm 이상 쌓여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는 최고 속도의 절반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속도 제한 표지가 있을 때는 속도 제한 표지를 먼저 따르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차 및 주차 금지 구역 볼게요.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 그리고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장소는 정차도 안 되고 주차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에서는 정차, 주차 안 되고요.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정차, 주차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불법 부착 장치의 기준이 있어요. 자, 경찰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 당연히 안 되겠죠. 엿들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긴급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경광등이나 사이렌, 비상등은 불법입니다. 자, 그리고 안전 운행에 영향이 있을 만한 정도의 장치라고 좀 두리뭉실하지만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벌금 조금 알아볼게요. 자주 나오는 벌금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안 한 경우, 자, 어떻게 보면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겠죠.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임의로 신호기를 조작했거나 신호지를 무시했거나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도 꽤 중요하죠. 자, 음주운전 일단 위반의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1회 이상 위반 경우를 했을 때입니다. 0.2% 알코올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자, 0.08에서 0.2 중간 단계인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거나 5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제 친구도 500만원 이상 벌금을 받고 운전을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운전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0.03에서 0.08 제일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음주운전은 다 똑같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측정 거부를 하신다, 그럼 1년 이상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2회 이상 위반 경우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중에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를 한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교통사고 중에 이제 과속사고를 하면 보통 기준치의 20km를 초과했을 때 과속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시면은 나머지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장소적 요건 하나만 볼게요. 도로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이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시내 그런 곳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시내에서 안전하고 소통 원활한 교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고, 그런 곳에서의 사고 중에서도 20km를 초과한 사고는 과속사고다. 즉, 더 엄중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도주사고 적용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헷갈릴 것 같은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쭉 이해가 돼요. 아,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조치 없이 가버리면 당연히 도주, 뺑소니가 되겠죠. 여기서 헷갈리실 만한 거, 자, 운전자를 바꿔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도주사고 적용이 되고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을 했어요. 그렇지만 후송만 하고 어떻게 입원 절차를 도와주지 않거나 보호자 조치를 밟지 않는다면 도주사고 적용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리분별이 없는 피해자가 혼자 처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간 경우에도 마찬가지 도주사고 적용 사례가 됩니다. 즉,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더불어 뭔가 후속 조치, 확실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도움까지 줘야지 도주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도주사고 미적용 사례도 한번 볼게요. 사고 장소가 너무 혼잡해요. 그래서 차를 어디다 잠시 대려고 조금 가다가 대고 왔는데 경찰이 온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거는 도주사고 미적용 사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가해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이 후속 조치를 했다면은 도주 사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관이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고 간 경우에는 도주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 요 세 가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물자동차의 구분, 화물자동차의 종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물자동차 일반형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화물 운송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덤프형이 있죠.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낙하시킨다. 덤프트럭 뭐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겠죠. 볼보 차량 그런 거 있죠. 25톤짜리. 그리고 벤형. 지붕에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을 우리는 벤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특수용도형, 청소차, 살수차, 소방차, 냉장, 냉동차, 곡물, 사료, 운반차, 뭐 돼지 운반차, 가축 운반차 이런 것들도 다 특수용도형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수자동차랑 특수용도형은 달라요.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분할형, 특수용도형이 있습니다. 견인은 말 그대로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차, 레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고요. 분할용은 약간 차가 어디에 빠졌거나 구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곳에서 군한 혹은 견인을 한 차를 군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수용도형은 여기서 이제 고소작업차, 고가 사다리 소방차, 오가 크레인 이런 것들이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신고사항, 요금 신고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냐? 세 가지 있습니다. 원가 계산서, 운임, 그리고 운임 요금표가 있죠. 그리고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대비표, 변경 신고의 경우에 대해서 이제 신고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고 대비표를 지불하냐 안 하냐가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을 미리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협의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거 말 바꿔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서 규정하는 운수 종사자의 준수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한 운임이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해서 내리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신고의 대상입니다. 자, 언제 운송사업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상호 변경 시. 자, 그리고 대표자 변경 시, 요거는 법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화물 취급소, 화물 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를 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고요. 화물 자동차가 대폐차, 폐차가 이루어졌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 취급소에 이전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 주사무소 이전은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 이전만 해당한다라는 내용까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다 보면 외워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자가용 화물차를 사업용 화물차 자동차로 신고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냐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허가 사유로 있습니다. 자, 요거는 왜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원래는 이제 돈을 받고 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용을 해도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 천재비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나 사업용 화물차나 철도 등의 화물 운송수단이 불가용,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용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거나 운영을 할 때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업용 화물자동차처럼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액 제한 또는 금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6개월 제한이 들어가요. 그리고 유상 운송 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니 요 허가 사유와 금지되는 내용 묶어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를 안 받았으면은 2천만 원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자, 운송주선사업 경영자, 운송가맹사업 경영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나오고요. 자가용 화물차 아까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게 제공하거나 임대하면은 금지, 6개월 금지라고 말씀드렸죠. 추가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포함이고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명의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는 거 계속 들어보시다 보면은 외워지실 거예요. 자, 그럼 자동차 말소 등록의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제작이나 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에는 말소가 되겠죠. 차량이 초과한 경우에도 당연히 말소될 거고요. 수출한 경우 말소되겠죠. 그리고 교육이나 연구 목적 자동차도 말소가 됩니다. 그 내용들은 지게차와 똑같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당연히 말소를 해서 폐차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말소 등록 기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말소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번호판 봉인은 시도지사가 실행한다라는 거 같이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과목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이에요. 자, 목적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와 보전을 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보전 법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오는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은 이거예요. 대기 오염 물질. 자, 요거는 가스나 입자상 물질. 요런 것들 외워주시면 되고요. 가스라는 거는 이제 기체상 물질이에요. 물질이 연소나 합성,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인데, 자, 이제 매연이 조금 특이합니다. 연소할 때 발생되는 유이탄소가 주가 되는 입자상 물질이에요. 기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검댕이라는 또 입자상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응결한다. 유리탄소가 응결해서 생기는 입자상 물질을 검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배출 허용 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 차들을 우리는 저공해 자동차라고 부를 거고요. 공해전 제한장치라는 게 또 있네요. 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를 공해전 제한장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개조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공회전 제한장치 방금 말씀드렸죠. 그 부착 대상 차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든 버스에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부착되어야 해요. 그리고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물 운송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이 조금 있어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배형 자동차와 택배차에는 공회전 제한장치가 부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눈으로 또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원동기 가동 제한 위반 시 처벌이 1차, 2차, 3차 나눠지는데 다 과태료 5만원이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환경부 장관,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환경부 장관이죠. 교통부 장관은 수시 점검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교통부 장관이 수시 점검을 한다. 맞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1과목 끝났고요. 2과목도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쉬워요. 우리가 상식선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안전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풀 수가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 주의사항이 나오죠. 화물 적재 시 차량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가운데부터 쌓는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아래부터 무거운 중량 화물을 적재해야겠죠. 그래야지 밑에 있는 물건이 나중에 찌그러질 염려가 없겠죠. 그리고 운행 중 화물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부터 바닥까지 당연히 평평하게 메어야 하고요. 자, 운행 전에 적재한 물건이 쓸릴 것에 대한 주의를 운행 전에 점검해야 한다. 자,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면은 운행 후에 점검하는지 전에 점검하는지 이런 포인트들 찾아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인수 거절을 할 수 있는 이사화물 대상은 뭐냐? 자, 고객이 휴대 가능한데 굳이 택배를 맡겨요. 자, 요거는 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악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고, 다른 화물에 손에 끼칠 수 있는 물건, 옛날에 김치가 배송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었죠. 그 기준이 바로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 이런 것들은 인수 거절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운송장 역할 및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 역할, 화물 인수증 역할, 그리고 운송 요금에 대한 영수증, 그리고 배달에 대한 증명, 그리고 행선지 분류 정보 제공, 수입금 관리 자료, 그리고 정보 처리 기본 자료가 운송장의 역할 기능이라는 게 됩니다. 요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눈으로 계속 몇 번 보시고 들으시다 보면은 외워지실 거니까 굳이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으로 이 화물이 당일 해제 통지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자,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업자의 책임. 자, 한번 볼게요. 자,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 통지를 했을 때는 계약금이 100, 즉 계약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수일 1일 이전까지 해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4배를 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업자에서는 무조건 책임을 약속을 지어야겠죠. 자, 인수일 당일 해제를 통지한 경우는 계약금의 6배액을 줘야 되고요. 인수일 당일인데 해제 통지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러면은 계약금의 10배를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에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시험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포장 합리화의 원칙. 첫 번째, 사양 변경의 원칙. 두 번째, 집중화 및 집약화의 원칙. 세 번째, 재질 변경의 원칙. 네 번째, 시스템화 및 단위화. 다섯 번째, 규격화 및 표준화의 원칙. 자, 여섯 번째, 대량화 및 대형화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앞 글자만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요런 것들 외우시는데 너무 골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듣다 보시면은 외워지시니까 뭐 일하시면서 틀어놓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쉬핑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화인이 뭔지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수인의 사용 편의 및 선적 서류와 물품과의 대조의 편의를 준다. 자, 즉 물품 대조의 편의를 주는 게 화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화인이라는 게 이제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화인이 부정확할 경우에는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해서 손실이 생겨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화인이 또 부정확하면 하역착오나 인도착오, 불착이 발생한다는 것. 즉, 화인이 부정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 주표시, 화인의 주표시는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고요. 수량 표시에는 이게 몇 번째, 포장 수량 가운데 몇 번째 수량인지 표시가 됩니다. 몇 개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표시, 화물 운송, 보관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표시를 하고요. 목적지 표시는 도착지명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경유지는 작게 표시한다는 거. 시험 문제는 경유지를 더 크게 쓴다. 이런 식으로 틀린 내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내용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골판지 장점 볼게요. 골판지 장점은 대량 주문 처리가 용이하고요. 가볍고 체적이 작아서 보관이 용이해서 물류비가 절감된다라는 장점이 골판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포장 작업이 용이하죠. 그리고 기계화 작업에 가능하다. 기계화 작업이라는 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서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량 생산품의 포장에 용이하다라는 게 골판지의 장점입니다. 자, 이에 반해 나무 상자의 특징은 뭔가 이게 막 체적이 작진 않아요. 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무겁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재료 확보가 용이하고 조립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을 하죠. 그리고 강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귀중품이나 중량물들을 적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나무 상자가 박스보다는 훨씬 좋겠죠. 자, 그리고 빈출 자주 나오는 차량 설명 한번 드릴게요. 카고 트럭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거는 이제 하대에 간단히 접을 수 있는 문짝이 달려있는 트럭, 그 트럭을 이제 카고 트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전용 특장차라고 되어 있는데 적재함을 특수한 화물에 적합하도록 구조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특수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기계 장치가 붙어 있거나 이제 그런 차량을 전용 특장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스템 차량은 트레일러 방식의 소형 트럭입니다. 그냥 트레일러가 달려 있거나 뭐 트레일러처럼 움직여지는 그런 소형 트럭을 얘기를 하고요. 덤프 트럭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볼보 25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적재함 높이를 경사지게 해서 적재물을 중력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막 흙을 쏟아뜨리거나 돌을 떨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덤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물 적재 작업 볼게요. 자,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 혹은 뭐 잃어버릴 게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전에 적재한 바닥을 체크하고 낙하물이 없는지 다 확인을 해야겠죠. 이런 안전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적재함 난간에 적재를 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밧줄 결박 시 밧줄이 끊어질 것을 대비해 안전한 자세로 밧줄 결박을 한다. 그리고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우신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팔레트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요. 시험에서는 펠릿이라고 나올 수 있고 팔렛이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팔레트는 틈바구니가 있겠죠, 쌓다 보면. 그래서 요 틈바구니를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해서 없앱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 같은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한다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틈바구니는 여러 두께의 발포 스티판을 이용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또 그 틈바구니 혹은 팔레트가 얽히지 않게 합판을 사이에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레트의 틈을 에어백으로도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 요 세 가지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팔레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쌓는 방식이죠.
밴드 걸기 방식은 이제 붕괴 방지를 위해서 사용된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주연 어프 방식은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해서 화물이 안쪽으로 쏠려서 갈라짐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을 이렇게 보면은 화물이 이런 식으로 쌓여서 안쪽으로 살짝 기울여져서 안정감이 있게 안쪽으로 쌓이게 하는 거죠. 피라미드처럼.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주연 어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풀 붙이기 접착 방식은 말 그대로 바닥에 살짝 풀을 붙여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뗄 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링크 방식은 열 수축식 플라스틱 필름을 씌워서 슈링크 터널을 통과할 때 열이 이제 쫙 하면서 플라스틱 필름이 이제 물건을 잡는 거죠. 이런 거 언제 쓰이냐? 이제 우리 뭐 보도블록 같은 거 옮길 때 팔레트에 쌓였을 때 그럴 때 뭐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컨테이너는 이제 손해 여부와 봉인 번호를 체크하고 배차계에 통보를 한다는 내용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차 후에 도착 장소와 도착 시간을 체크한다는 것. 언제? 상차 후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상차 전에는 뭐 하냐? 상차 전에는 배차계에 배차 지시를 받거나 상차지와 도착 시간을 통보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그리고 상차 전에 배차기로부터 컨테이너 중량을 또 통보받아야 된다는 거. 즉 상차 전에 뭐 해야 되는지 상차 후에 뭐 해야 되는지 나눠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컨테이너 자체가 비싸죠. 그래서 대단위의 투자가 있어야 하고요. 자, 쌓는 것 그리고 운송 방법이 굉장히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하역 시설이 있는 항구에만 입항할 수 있다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컨테이너 이제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 자주 나오는 용어들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피기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기백은 열차에 적재를 하는 거예요. 열차에 컨테이너를 열차에 적재하는 걸 피기백이라 하고요. 버디백은 비행기, 항공에 적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버디버디 메신저 날라다녔죠. 그래서 버디백, 항공에 적재를 하는 거예요. 피시백,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즉 선박에 적재를 한다. 컨테이너를. 피시는 물고기죠.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행어 컨테이너, 뭔가 달려있는 느낌의 행잉이 달려있다라는 뜻이죠. 컨테이너 안에 달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건어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장에 매달 수 있는 걸 행어 컨테이너라고 하고요. 플랫폼 컨테이너는 그냥 중량물이나 부피 큰 거를 운송할 때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천장 개방형 컨테이너는 이제 말 그대로 지붕이나 벽 등이 일부가 개방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 자, 벌크라는 게 우리가 마트 가서 뭐 벌크로 된 제품을 사면 포장이 안 되어 있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몰드나 소매품, 사료, 이렇게 흙 이런 것들을 운송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솔리드 벌크 컨테이너다 라고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레일러 볼게요. 트레일러, 우리 캠핑 갈 때도 트레일러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차 뒤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력이 없고 모터 비클에 의해 견인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물품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죠. 자, 사람이 수송되는 건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그리고 폴 트레이너까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파이프나 H형광 같은 장착물, 긴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수송할 때는 이제 폴 트레일러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지테이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믹서차예요. 믹서차. 이제 우리 그 시멘트나 뭐 골재 혼을 반죽해서 이렇게 쭉 떨어뜨리는 그 믹서차 있죠. 믹서차. 이제 그걸 아지테이터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트레일러 구조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에 하대를 갖춰서 일반 화물이나 강제 등의 수송에 적합한 게 이제 평상식, 보통 쓰인다라는 느낌이고요. 저상식은 조금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차체도 조금 낮고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도저나 기중기 같은 건설 장비 운반에 적합하고요. 이제 중저상식은 가운데죠. 평상식과 저상식의 가운데쯤이죠. 이제 대형 핫코일, 무겁죠. 이런 중량 블록 화물을 운반하는데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낮아질수록 하대가 낮아질수록 하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낮아질수록 차체가 낮아질수록 더 무거운 걸 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케레탈 트레일러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로 운송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레일러고요. 벤 트레일러, 일반 자파나 뭐 냉동 화물들을 운반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탑 트레일러라는 거는 탑, 오픈탑 위에 느낌이 들죠. 천장에 개구부가 있어요. 그래서 화물이 들어가게 만든 고속 화물 운반용이다. 천장이 뚫려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수용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덤프 트레일러, 탱크 트레일러, 탱크라는 단어 나오면 이제 오일, 기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차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자동차 운반용 할 때는 특수용도 트레일러가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속도로 제한 차량,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고속도로 제한 차량 한번 볼게요. 축 하중은 10톤 초과되면 안 되고요. 총 중량은 40톤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6.7m 초과돼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폭도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2.5m를 넘어선 안 됩니다. 높이도 마찬가지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m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단 도로관리청이 안전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4.2m까지 가능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표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나 흙, 자갈 같은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덮개가 없다. 당연히 불가하죠. 고속도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꼭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 적재물이나 파손품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도 안 되고요. 느린 차량, 운행 속도가 50km 이상 안 나오는 차량. 왜?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50km였죠. 그렇기 때문에 50km 미만 넘지 않는 차량이 되면은 고속도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자, 이상 기후 시에는 연결 차량 안 됩니다. 트레일러 같은 거 차량이 연결되는 차량은 이상 기후, 눈이 많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 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제한됩니다. 그게 이제 풀카고랑 트레일러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파손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화물에 대한 파손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원인은 보통 집합시 화물의 포장 불량이나 무분별한 적재, 상하차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듯한 낙하 때문에 파손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합시 고객에게 내용물의 정보를 듣고 포장 상태를 꼭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볍거나 가까운 거리 화물이라도 던지거나 그렇게 막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고가 있어 보이는 위험 물품은 안전박스에 적재하거나 별도로 적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격에 약한 화물일수록 유의사항을 포기하거나 보강 포장, 한 번 더 포장을 하는 것에 신경을 쓰도록 하는 것으로 파손사고의 대책을 꼽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염두해 주시고요. 화물 자동차의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 트럭이란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을 보니 트럭이라고 하고요. 우리 보니라고 하면 차 쪽의 앞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덮개가 운전실 앞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캡 오버 엔진 트럭, 운동기의 전부 또는 운전실의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걸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밴은 이제 상자형 화물실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픽업 트럭이 있습니다. 픽업 자동차죠. 자, 화물실에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걸 이제 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수 자동차는 특별한 장비나 물품을 수송하는 전용차를 얘기합니다. 소방차나 레커차, 냉동차, 트럭크레인을 얘기를 하고요. 자, 냉동차와 냉장차는 다른데 냉장차는 냉장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 용도 자동차를 냉장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탱크차는 탱크 모양 용기와 펌프를 가지고 있는 액체 수송, 기름이나 오일 같은 거 말씀드렸죠. 수송하는 특수 장비차입니다. 그리고 덤프차는 화물대를 기울여 적재를 중력으로 쉽게 내려뜨리는 덤프 트럭이죠.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물의 수탁 거절 가능 사항 한번 볼게요. 자, 택배 회사마다 다 다른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제 포장의 가로 세로 높이 합이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으면은 수탁 거절이 될 수 있고요. 무게도 마찬가지 각 회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된 거는 가액이 300만 원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밀수품이나 군수품, 부정품은 당연히 수탁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 수표, 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도 운송물의 수탁 거절 가능 사유가 되고요. 미풍양속에 반하는 물건이거나 인화 물질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이거나 동물 당연히 택배 배송 안 되죠. 그리고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송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이나 고객이 운송물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과 다른 내용으로 운송장을 기재한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탁 거절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드렸는데도 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꼭 나온다라고 보장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영상뿐만 아니더라도 제가 올린 기본 해설 영상을 꼭 틀어서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3, 4과목 중요한 내용 한번 전체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